전국에 이틀째 내리고 있는 겨울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미끄러워진 도로 때문에 교통 안전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미군의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공습 사살로 양국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미군이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한 이라크 주재 대사관 피습 규탄 유엔 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 법안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며 오는 9일 본회의를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는 다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데 총리 후보자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변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야당은 국회의장 출신 총리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돈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법무부를 예방해 상견례를 합니다. 예방 전후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따로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길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에도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죠? 네, 겨울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 지역에는 70mm 이상의 비가 왔고요. 부산 해운대에 25mm, 서울에도 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무척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120mm 이상, 제주 산간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30에서 80mm, 남부지방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3도, 대전 6.2도, 광주 9.5도, 부산은 10.3도로 예년보다 온화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13도, 광주 16도,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1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 후반 내륙은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눈과 비와 함께 밤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고 이라크에 통보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고 통보했다고요. 네,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이라크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이라크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인 윌리엄 실리 여단장은 현지 시각 6일 이라크 연합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실리 여단장은 편지에서 미군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병력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리 여단장의 편지는 이라크 의회가 현지 시각 5일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미군 철수와 관련해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현지 시각 6일 매슈 튠러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은 미군이 이라크 영토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미국 대사에게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협력이 열쇠라며 이라크와 미국의 관계가 건전한 토대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총리실은 압둘 마흐디 총리가 같은 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전화로 이라크 의회의 외국 군대 철수 결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지난 1988년 미군의 이란 여객기 격추 사건을 거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숫자 52를 언급하는 자들은 IR-655편의 숫자 290도 기억해야 한다. 이란을 절대 협박하지 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년 전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2명과 수를 맞춘 이란 내 표적을 공격해 미국의 피해를 갚겠다는 식으로 경고하자 이란 대통령이 1988년 미군의 이란 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1988년 7월 3일 미군 순양함 빈센스호는 이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를 떠나 두바이로 향하던 이란 항공 IR-655편을 걸프 해역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 부근 상공에서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객기에 탔던 승객과 승무원 290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막바지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은 이란 전투기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이 핵합의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지지 결집도 불발된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여전히 재협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sure. I mean, if Iran wants to start behaving like a normal country and denuclearize, sure. Absolutely.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직후 밝힌 것처럼 경고에 이은 대화 메시지를 함께 날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We took action last night to stop a war. We did not take action to start a war. 하지만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불발됐습니다.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습격을 규탄하는 유엔 성명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 발의해 표결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 CNN은 이란 군부 실세 제거로 인해 촉발된 엄청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위험에 이미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6일 이란의 추가적인 폭력과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회원국 대사들의 긴급 회의 뒤 오늘 회의에서 동맹국들은 자제와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분쟁은 어느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란은 추가적인 폭력과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중동 지역 위기와 관련해 지정학적 긴장감이 이번 세기 들어서는 최고 수위라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유엔 본부에서 취재진에게 긴장 고조 속에 더 많은 국가가 예측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면 예측 불가능한 결과와 중대한 오판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당사국들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금값이 장중 한때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금은 9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장중 한때 1,590달러 90센트까지 치솟아서 2013년 4월 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애초 어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처리할 테니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한 건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모처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려던 여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신 170여 건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테니 이것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넘기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자. 7, 8 내일 모레 인청하고 그리고 9일 날부터 또 이렇게 순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하고 문희상 의장과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선처리 제안을 환영한다며 새해에는 국회가 풀려나가는 모습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생법안 처리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그래서 오늘도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국회가 풀려나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니까요. 9일 본회의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상정을 한국당이 저지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역시 본회의 쪼개기 전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무총리는 청문회 뒤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 정국과 얽히고 설킬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틀 동안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국회의장이 총리로 지명되는 데 따른 상권 분립과 헌정가치 훼손을 지적하고 개인 싱크탱크 격인 국민시대에 5천만 원을 출연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캐물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PK 지역에 전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을 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PK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한데 묶인 PK 지역 의석수는 모두 40석, 수도권을 제외하고 의석수가 많은 편이라 매번 총선에서 가늠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상징성도 큽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27석이나 차지하며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PK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을 모두 싹쓸이하면서 주도권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여론이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빠졌고 최근 PK 지역도 한국당에 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상당히 이례적인 분위기에서 치루어졌던 선거이고요. 사실 부산이 3당 합당 이후에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며 경남지사까지 지낸 김두관 의원입니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은 서영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 양산을입니다.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김두관 의원이 경남으로 옮길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수도권 한 곳에 전략 공천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깁니다. 게다가 김무성과 김세연, 김도, 여상규 등 PK 지역 한국당 의원이 6명이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충분히 공략할 만한 환경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두관 의원은 경남이 아닌 김포에 남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으로 공천한다 해도 김포는 물론 수도권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데 민주당에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경남지사까지 지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선 당선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자칫 공천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도 부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검사장급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를 방문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윤 총장 등 법무부 외청장과 기관장들이 추 장관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2일 정부 신년회에 같은 자리에 참석했지만 통상 절차에 따라 별도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청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16일과 18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열흘 만에 첫 조사입니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고 그 결과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며 사실상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벌여왔는데 특히 유재수 감찰 당시 여권 관계자들이 이른바 구명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지난 3일엔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제소안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유재수 구명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전한 인물로 백 전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구명 청탁 과정을 밝히려는 검찰이 백 전 비서관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유재수 구명에 나섰는지와 어떤 경로로 조 전 장관을 움직여 감찰을 중단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백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지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 장르가 봉준호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로 독특한 예술성을 갖춰왔습니다. 특히 기생충은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이 녹아 있으면서도 대중성까지 놓치지 않은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이 기대되는 이유기도 하죠. 김혜은 기자입니다.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영화광 봉준호는 32살이던 지난 2000년 플란다스에게로 영화계 샛별로 떠오릅니다.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목받은 그는 2003년 살인의 추억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의 시대상과 디테일한 표현이 돋보여 봉테일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저는 그 인물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쓸 때 엄청 고민과 조사도 많이 했고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신호탄으로 평가받는 괴물에 이어 설국열차와 옥자까지 계급, 자본주의, 부조리 같은 문제의식도 봉 감독의 영화에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흥미로운 캐릭터로 힘을 얻었습니다. 봉 감독님은 결코 평범한 역할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실 배우한테는 굉장히 드문 기회고 너무 흥미로운 작업이에요. 기생충에는 봉 감독의 세계관이 가장 정교하게 녹아 있습니다. 빈부격차라는 무거운 주제를 친숙한 상징과 은유, 적절한 유머로 풀어내 각국의 평단과 대중의 호평을 모두 끌어냈습니다. 살인의 추억 이후 16년 이후의 봉준호 감독의 정말 놀라운 진화이자 한국 영화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미국 영화계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만큼 이제 골든글로브를 넘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수상에도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온라인과 역창고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설 승차권 예매가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오늘은 경부와 경전, 동해, 충북선, 내일은 호남과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은 오늘 아침 7시에, 역과 대리점은 오전 8시부터 예매가 시작되며 온라인 예매는 오후 1시에 종료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면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 CES 2020이 개막합니다. CES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는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전시 부스를 만들고 손보고 또 청소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각종 신기술의 경연장 CES를 준비하는 각국의 기업 관계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이른바 LVCC라 불리는 전시장 앞입니다. 벌써부터 이곳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오락시설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라스베이거스에서도 CES는 연중 최대 행사입니다. 해마다 1월 초가 되면 전시장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행사장으로 변신합니다. 화려한 모습의 대형 호텔에서 기조연설과 기자회견 등 각종 행사가 줄지어 이어집니다. 세계에서 17만 명이 넘게 찾는 만큼 호텔 숙박비도 평소의 5배가량 치솟지만 이마저도 동나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CES에서 삼성과 LG, 현대차, SK 등 국내 대기업들은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두산과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프렌즈 등 CES 무대에 첫 도전장을 낸 기업들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타트업까지 모두 390곳이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이번 CES 참가 규모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봇과 AI, 모빌리티 기술 등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새로운 기술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30년 전 부산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몰려서 20여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두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가장 한이 남는 사건으로 꼽기도 했던 일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넘게 복역했던 최인철, 장동익 씨.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경찰이 두 사람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고 마침내 법원도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경찰에 불법 체포돼 감금당했고 물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요에 따라 자백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을 청구한 두 사람과 가족들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기다림의 세월에 뒤늦게 응답한 점을 고개 숙여 사과하고 사건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수사관들과 검사에 의하여 고문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가 다수 저질러졌음이 증명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재판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두 사람은 이제야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고문한 경찰관에 대한 마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가정에 가면은 한 가정에 부모, 아버지였을 거고 또 한 아들이었을 거고 그 가정 생활 원만하게 잘 하시길 빌면서 앞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안 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희들 고문한 경찰들 저는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는 비른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간용이고 배려입니다.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고문이 있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자료 수집이 재판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이게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해요.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창고에 있던 폐기되지 않은 기록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 기록 때문에 오늘 고문이나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의 문제점을 살인범으로 몰려 21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두 사람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야당은 국회의장 출신 총리는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돈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집권 4년차 정책 비전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혁신부문 변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공습에 숨진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장례식이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수도 테헤란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과 솔레이마니에 따른 중동주둔 미군에 대한 보복을 외쳤고 이란 최고 지도자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전국에 이틀째 내리고 있는 겨울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미끄러워진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국회의장 출신 총리는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돈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출신의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지명 첫날부터 진땀을 쏟은 부분입니다.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보수야당은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것 자체가 헌정사 오점이라고 비판합니다. 삼권 분립 훼손은 물론 4월 총선의 중립성까지 흔들 수 있다면서 청문회 증인으로 법대 교수까지 불렀습니다. 꼬치꼬치 따져 묻기가 벌써 좀 어려운 상황. 안 따지면 청문회 기능이 좀 될 것 같아서 벌써 이것 자체가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가. 야당은 각종 금전 관계도 파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가 20년 동안 안 갚던 3억 2천만 원의 빚을 총리 지명 열흘 전 모두 갚았는데 이자와 변제일도 없는 사실상의 증여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변제한 금액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총리 후보 지명 10일 전에 일시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왜 그 채무관계가 20년 넘게 지속이 되었던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또 정세균 후보자가 개인 싱크탱크격인 국민시대에 수천만 원을 지원한 경위나 배우자 상속분인 7억짜리 포항 임야를 위장 매매했다는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6년 국회 입성 이후 공수 역할을 모두 합쳐 11번이나 되는 청문회를 경험한 베테랑입니다. 해마다 재산 공개도 하기 때문에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해명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정말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장관과 달리 총리 청문회는 이틀 동안 진행되고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전에 인준을 마쳐 이낙연 국무총리가 홀가분하게 총리직을 떠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가까이 있는 국회 의사 일정부터 총선,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까지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여야가 본회의를 모레로 연기하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레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면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신청을 전면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제안대로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밝히고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이 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집권 4년차 정책 비전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한 뒤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혁신 부문에서의 변화,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상생도약의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종걸 의원과 진중권 전 교수가 SNS를 통해 수위 높은 언쟁을 벌이면서 과거 있었던 설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간판급 인물인 두 사람이 어떤 발언으로 날을 세웠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 관련 발언 때문인데요. 두 사람의 설전은 지난 2일 이종걸 의원의 선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진 전 교수를 향해 입진보에서 입보수로 변신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죠.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진흙탕 싸움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2012년 이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표를 뒤흔든 것을 잊지 않겠다고 되받아쳤습니다. 다음 이틀 뒤에 진 전 교수는 다시 글을 올려서 반격에 나섭니다. 문재인 재신임은 박정희 유신이라고 했던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면서
만약 이 의원의 요구대로 당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났다면 야인이 돼서 지금은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 계셨을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 의원이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재신임 추진을 두고 유신에 비유한 발언을 꺼내 들은 겁니다. 그 뒤로도 이종걸 의원의 까임 방지권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 두 사람의 설전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까임 방지권은 어떠한 활약으로 비난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는 뜻이죠. 이 의원은 진정 교수의 글에 자신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자신은 원내대표 시절 필리버스터를 주도해서 까임 방지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당대표와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당시 갈등은 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단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진정 교수는 그 당시 이 의원의 입장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문재인 아웃이었다면서 까임 방지권은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악연은 8년 전인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를 두고 그년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샀죠. 이 의원은 그년은 오타라고 정정했지만 진정 교수는 저속하고 유치한 인신 공격이라면서 이분이야말로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여당의 스피커 이종걸 의원과 진보 농객 진중권 씨의 설전. 연일 거센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년 전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 52명과 같은 수의 이란 내 표적을 타격하겠다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군이 격추한 이란 여객기 사망자 290명을 거론하면서 이란을 절대 협박하지 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1988년 7월 3일 미군 순양함 빈센스호가 이란을 떠나서 두바이로 향하던 이란 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해 승객과 승무원 290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대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이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새로운 분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이란에 대해서 추가 폭력과 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토 주재 대사들이 현지 시간 6일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란 이라크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나토 동맹국들의 이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에 대해 설명했고 모든 동맹국이 미국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긴장 고조와 함께 중동에 파견 중인 나토 동맹군의 안전 문제와 이슬람 국가 IS 귀환을 막기 위한 임무를 중단한 것 등의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At our meeting today, allies expressed their strong support for the fight against ISIS and for the NATO mission in Iraq. In everything that we do, the safety of our personnel is paramount. 나토 동맹국들은 또 새로운 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미 복수를 천명한 이란에 대해 폭력과 도발의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전날 핵 합의를 사실상 탈퇴하겠다는 이란의 선언과 관련해서도 나토 동맹국들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We agree Iran must never acquire a nuclear weapon. And we are united in condemning Iran's support for a variety of different terrorist groups.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IAEA 사찰단이 이란에서 검증과 사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도 성명을 내고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IAEA와의 협력은 전처럼 계속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미국과 대결 자세를 분명히 한 이란이 핵합의 파기라는 궁극의 카드를 남기면서 외교적인 위기 타개책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매슈툴러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은 미군이 이라크 영토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라크 의회는 현지 시각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군 등 외국 군대가 이라크에서 철수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이라크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이라크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인 윌리엄 실리 여단장은 현지 시각 6일 이라크 연합작전 사령부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통신은 실리 여단장이 편지에서 미군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병력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빗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무척 짧은데요. 이틀째 제주 산간에는 벌써 8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영동에는 12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에도 최고 80mm, 남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찬 공기가 더해지는 밤부터는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 강원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해안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서울의 기온 4.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 아침 서울은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 합천의 한 국도에서 차량 41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 얇게 얼은 블랙아이스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멈춰선 화물차. 얼었나? 바짝 보자. 산타 두 대다 이거 마. 잠시 뒤 화물차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순간 화물차 뒤쪽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하고 화물차는 그 자리에서 반바퀴를 회전합니다. 내리자. 이 안 되겠다. 또 온다. 앞선 사고를 뒤따르던 차량이 피하지 못해 수십 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연쇄적으로 계속 추돌을 시작했고요. 사고 나신 분들은 진짜 하려고 창문을 깨고 가드레일 밖으로 다이빙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 대피를 해서. 사고가 난 시각은 아침 6시 40분. 41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모두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에 내린 비가 낮은 기온에 얼면서 얇은 빙판, 즉 블랙아이스가 생긴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내렸고 바람이 씌었습니다. 저 차에서 내려가 보니까 바닥이 조금 미끄럽고 일부 구간이 그 차량 운전 시에 결빙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보신 대로 블랙아이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종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합천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는 아침 6시 25분쯤, 사고는 6시 40분쯤 났는데 기온은 이미 영하권이었습니다.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층,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생기기에 적합했습니다. 비나 눈 등의 습기가 아스팔트 표면에 투명하게 얼어붙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블랙아이스. 눈이나 비 또는 안개가 끼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영상 2, 3도가 되더라도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데 대개 이 지표면에 비나 눈 혹은 안개가 끼어서 습도가 높은 경우에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블랙아이스는 그늘진 곡선도로나 터널 앞, 고가도로 등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더구나 도로색과 같아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힘듭니다. 합천에서도 곡선 구간 이후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코너 돌자마자 차들은 6, 7대 정도 사고가 나서 비상등을 켜고 막 엉켜 있었고요. 서행을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 제동도 잘 안 되고 3, 40m는 그냥 미끄러져 내려. 따라서 위험 구간에서는 속도를 낮춰 제동거리를 줄이는 게 필수입니다. 또 일단 미끄러져 회전하면 회전 방향으로 핸들을 유지해야 회전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는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화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이란이 핵개발 카드 빼들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선언하며 미국이 반격하면 이스라엘은 가루가 될 거라는 이란. 공격당하면 무차별 보복할 거라는 미국.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동 상황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친위대로 치르는 총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 등 청와대 출신 인사 70여 명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국정보다 총선이 우선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선 전 중도와 보수 아울은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인터뷰 기사도 일면에 배치됐습니다. 경랑의 중동. 한겨레 신문은 중동이 대결과 긴장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뒤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돼 운용 중이라는 기사 일면에 실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된 건 처음으로 지난해 북한이 선보인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골든글러브를 거머쥔 봉준호 감독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민주당이 포스트 김현미, 유은혜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두 사람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게 되면서 여당 우호 지역인 일산벨트를 지킬 차세대 인물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르면 오늘 수용할 거라는 기사도 바로 옆에 배치됐습니다. 1년 새 70여 명 일가족 극단적 선택, 구멍 못 메우는 복지망. 생활고에 따른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선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겨레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중앙지검장설, 청와대 주도의 추미애도 난색.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사장들을 갈아엎는 수준의 파격적인 인사안을 마련했는데 일부 내용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레드카펫 승자는 왕리본과 뽕소매. 2020 골든글러브 시상식 여배우들의 패션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는 가수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4주기를 맞은 날이었습니다. 김광석 씨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김광석 노래 부르기 경연 행사를 열었는데요.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따뜻한 추모 현장을 홍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로 작은 소극장이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로 가득 차오릅니다. 모던 락에서 퓨전 재즈, 국악까지 장르를 넘어 가객 김광석의 노래를 풀어냅니다.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 가수 김광석 씨가 1000회 공연을 했던 대학로 학전 소극장에서 시작된 김광석 노래 부르기 경연 행사가 벌써 9년째를 맞았습니다. 뮤지션들 중심으로 추모 공연 몇 년에 걸쳐서 열었었는데요. 광석이 형 노래들로 하루 길에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김광석 노래 부르기가 시작이 됐죠. 김광석의 노래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린 이번 무대에는 모두 14개 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대상격인 김광석상은 사랑이라는 이유로를 기타로 재해석해 연주한 최연소 참가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부모님도 그 김광석 그분이 살아계실 때 콘서트 했을 때 되게 많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김광석 노래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되게 저도 놀랐고요. 상금도 없고 김광석이 사랑했던 하모니카와 기타가 상품의 전부지만 원어원 출신 김재환, 기타리스트 김영소 등 지금까지 실력 있는 뮤지션들도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추모 사업회를 이끌어온 김민기 씨, 그룹 동물원에서 함께 활동했던 유준열과 박기영 씨를 비롯해 한동준, 이세준, 박학기 씨가 함께해 변함없는 우정을 나눴습니다. 고 김광석 씨는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로 데뷔해 사랑했지만 이등병의 편지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기고 1996년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해결책을 찾자며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동시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에 제안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은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판결 이후 해가 2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원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압류 결정문을 이유 없이 반송하는 등 책임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과 지원 단체들이 처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관계자들이 먼저 협의에 나서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 학자, 경제계, 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본의 사과와 인권 침해 사실 인정을 협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물론 강제 연행과 강제 노동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한 양국 사법부 판단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와 변호사들도 같은 시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労務強制動員問題の解決についてですけれども、労務強制動員問題の本質はですね、被害者個人の人権問題であると。したがっていかなる国家間合意も被害者が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후 권리구제에도 소홀했던 한국 정부는 물론 청구권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수혜 기업까지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 만들기를 위한 개헌에 대해 또 한 번 강한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딱 한마디만 언급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연말연시 긴 연휴를 마치고 아베 총리가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사회보험 개혁을 강조하는 가운데에도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自由民主党が先頭に立ち、憲法改正に向けた歩みを一歩一歩着実に進めていく考えです。 당초 아베 총리는 올해부터 바꾼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를 바꾸어 자신의 임기 내, 즉 내년 9월까지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憲法改正を私自身の手で成し遂げていくという考えには全く揺らぎはありません。 아베 총리는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현행 헌법에 새로 넣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개헌이 아베 총리 의지대로 임기 내 완성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는 20일 국회가 열려도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이 개헌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 참의원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여권이 3분의 2에 미달하기 때문에 야당을 무시하고 여권 단독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사상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에 대해선 원론적인 부분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東アジアの
安全保障環境がかつてない厳しい状況の下で日米韓の緊密な連携はもとより 북한과 관련해서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식 활동으로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비디오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순천인 비디오 공장 건설은 정면 돌파 전의 첫 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과업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대상 중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새해 첫 지도 사업으로 이 공사장부터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앞서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김 위원장이 외부 활동을 꺼릴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을 깬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잔디 제초제가 전 세계 제초제 시장 1위인 미국에 진출합니다. 농약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미국에 농약을 수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프장에서 가장 골칫거리 잡초인 세포와 풀. 잔디병을 유발하는 병균의 숙주 역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말라 죽고 겨울철에는 얼어 죽어 골프장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세포와 풀은 양잔디로 불리는 한지형 잔디와 비슷하고 거의 같은 식물 계통이어서 선택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초제가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세포와 풀만을 죽일 수 있는 제초제를 개발해 미국 환경청의 상용화 승인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포와 풀은 완벽하게 방지하면서 잔디는 전혀 해를 입히지 않는 국산 흰물질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초제는 기존 제초제의 저항성을 보이는 새 포와 풀뿐만 아니라 한지형 잔디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제초 효과가 매우 느리게 나타나 골프장 등 잔디 조성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도 강점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 연구로 세계적 수준의 신농약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7년 개발된 이 기술은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돼 대량 생산 공정 개발과 5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미국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적용이 되면 전 세계에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유럽, 남아공, 호주 이런데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진입해서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등 6개 나라에서 공정특구에 이은 미국 시장 진출은 신물질 연구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물론 세계 제초제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김하성, 이정후와 올 시즌 연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선수는 류현진이 가지고 있던 종전 기록을 뛰어넘어서 각각 프로야구 7년차와 4년차 연봉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키움의 간판 내야수 김하성이 KBO 리그 역대 7년차 중 최고 연봉자가 됐습니다. 연봉 5억 5천만 원에 사인하며 2012년 류현진, 2018년 나성범의 7년차 연봉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지난 시즌 김하성은 득점 1위, 타점 2위로 맹활약하며 리그 최고 유격수로 발돋움했습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미국 메이저리그 포스팅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는 김하성은 지난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팀을 정상으로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작년에는 준우승에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는 정말 우승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최다 안타 2위, 타율 4위로 키움의 한국 시리즈 진출에 혁혁한 공을 세운 외야수 이정우도 4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종전 최고였던 류현진의 4년차 연봉 기록 2억 4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3억 9천만 원에 키움과 연봉 계약을 끝냈습니다. 김하성과 이정우 두 연관의 최고 대우를 약속한 키움도 올 시즌 다시 우승에 도전합니다. 외국인 타자 센주와 재계약에 실패했고 내야수 송성문이 상무에 입대하면서
타선에선 전력 누수가 불가피해진 상황. 하지만 포수 이지영과 일찌감치 FA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외국인 원투펀치인 브리검 요키시를 모두 붙잡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센즈를 대신할 새 외국인 타자로는 모터를 영입하며 우승을 향한 새 시즌 구상에도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키움이 새로 출범한 손혁 감독 체제에서 창단 후 첫 우승의 대업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 참가하는 배구 남녀 대표팀이 나란히 결전지에 도착했습니다. 3회 연속 본선 진출 노리는 여자 대표팀은 태국과의 결승전이, 20년 만에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남자 대표팀은 호주와의 첫 경기가 관건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배구 대표팀 선수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훈련에 임합니다. 16시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결전지인 태국 나콘 라차시마에 도착했지만 여자 대표팀은 오후부터 바로 적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첫 연습부터 서브와 서브 리시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호흡 부분에서 조금 더 중점을 줬고 저희 공격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번 최종 예선에 걸려있는 올림픽 티켓은 단 한 장. 관건은 결승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되는 태국과의 맞대결입니다. 세계 랭킹 14위 태국은 무서운 기세로 한중일 3강이 주름잡는 아시아 여자 배구 판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손발을 맞춰온 주축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중국과 브라질 등 세계 정상급 팀을 격파하는 등 황금 세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도 지난해 8월 아시아 선수권 맞대결에서 3대1로 이겼지만 이벤트성 매치인 여자 배구 올스타 슈퍼매치에서는 오히려 1승 2패로 열세입니다. 올림픽 본선행을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결승에 가서 꼭 승리를 해서 그때까지 목표했고 또 꿈꾸던 또 올림픽을 또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남자 배구 대표팀도 중국에 도착해 첫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란, 중국 등 쟁쟁한 팀들이 많아 여자 대표팀보다 본선 진출 여정은 더 험난합니다. 하지만 호주와의 첫 경기에서 분위기를 탄다면 도쿄행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무대는 선수들이나 저랑 꼭 가보고 싶은 무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배구 대표팀은 각각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출근길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틀째 제주 산간에는 9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12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에는 30에서 80mm, 남부지방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더해지는 밤부터는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 강원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해안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4.6도, 대구 3.9도로 큰 추위는 없는데요. 낮 동안에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7도, 안동 9도, 대전과 포항 13도, 광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